네, 세 번째 시간 노인 맞춤 돌봄 생활 지원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노인 맞춤 생활 지원사가 뭔지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 지원사에 대한 부분보다 지금 현재의 인구 변동 사항들을 좀 저희가 알고 있어야 생활 지원사라는 직종이 왜 생겼나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로는 첫 번째 노인 인구의 변동, 두 번째 노인 부양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 세 번째 노인 맞춤 돌봄 생활 지원사란 이런 목차를 가지고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 인구의 변동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인구의 변동의 원인들로 첫 번째 이제 양적 원인들을 좀 살펴보니 출산율이 계속해서 감소하더라. 그리고 출산율 감소와 더불어 의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사망률도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지역별로 인구 이동도 많이 일어나는 전반적인 인구 구조의 변동들이 원인이 되고, 이런 그 양적 원인 이외에 또 질적 원인들을 살펴봤더니 예전에 비해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의학 기술이 예전보다 많이 발전돼 있고, 그리고 이제 피임 방법들이 발달이 되면서 출산율이 줄어들고, 그리고 보건위생과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 많이 확충이 되면서 굉장히 위생적이 됐죠. 그리고 가치관들이 변화해서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런 여러 전반적인 변화들로 핵가족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또 지역별로 도시화가 되어서 수도권이나 이런 데에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밀집되고 증가하면서 농촌과 도시의 어떤 삶의 격차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실제 지금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또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많이 감소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여성의 사회적인 진출과 더불어 혼인 연령들이 예전보다는 좀 나이가 많아지면서 결혼을 하시는 그런 형태이다 보니 첫 자녀 출산 연령들이 또 증가하면서 아이들을 아무래도 적게 놓는 추세가 되고, 또 아이들을 양육하는 양육비라던가 교육비 부담들이 많이 늘어나서 자녀들을 또 많이 놓기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가족들도 생기고, 그리고 가임 여성의 비율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여기에 따른 또 사회 지원 체제들이 여전히 아직은 미비하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립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또 대학원이나 뭐 또 박사과정이나 이런 장기간의 교육을 원하는 연령대들이 상승하면서 점점점 출산율들이 감소하는 그런 원인들이 되더라. 그래서 아이들을 놓는 출생아 수들을 봤을 때도 연도에 따라서 계속해서 아이들의 출생이 낮아지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률이 감소하는 부분의 이제 원인들로는 예전보다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사회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인 삶의 질이 많이 높아졌죠. 그러면서 영양 상태들도 많이 개선이 되다 보니까 평균 수명들이 늘어나고, 예전보다 훨씬 보건위생이나 방역 체계 같은 것들이 발전하고 전염병 발병률이 감소하는 부분들.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거쳐왔는데, 그때는 일종의 이제 이게 최근에 들어서의 새로운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사망률이 좀 늘어났었는데,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예전보다는 훨씬 더 보건위생이 좋아졌다. 그리고 다양한 사망 원인들을 미리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의술이 발전한 부분들도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고, 그리고 영유아의 사망률이 감소하는 그런 추세들이 다른 연령대에도 계속 사망률이 줄어드는 것들로 확대되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 노인들 중에 고령 노인에 해당되는 그런 비율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상승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부분이죠. 그래서 평균 그 기대 수명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보시면 예전에 저희가 2000년대만 해도 76세가 평균 기대 수명이었는데
2020년 82.6 그리고 2030년이 되면 84.3으로 거의 80대 이상의 평균 기대 수명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사망률이 줄어드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기대 수명들이 늘어나면서의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영향력은 노인과 관련된 의료비가 상당히 상승되는 문제와 또 아픈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장기 요양과 관련된 그런 서비스 비용들이 또 상승하는 것.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의 경제적인 독립들을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노인층들의 어떤 원인으로 빈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 비용들이 또 늘어나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국민 경제들의 체질이 좀 약화되면서 예전과 달리 노인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들로 지금 이제 대두됐고 그러면서 불확실한 그런 사회에 대한 두려움들이 전반적인 사망률이 감소하고 기대 수명이 늘면서의 사회적인 파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지역별로 인구 격차들이 많아져서 보다 좋은 교육을 받고 또 직장이 있는 데를 찾다 보니까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인구가 이동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탈농 현상과 또 도시로 집중화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인구 부분에서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역별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들로 이루어지면서 지역별 인구 격차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 인구 얘기할 때 이 인구 피라미드에 대한 변화들을 저희가 도표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출생률이 높아지는 그런 이상적인 것들은 기대할 수 없지만 지금 점점점 역삼각형의 구조로 가서 출생률보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이런 이상한 형태의 피라미드 구조들이 저희의 불확실한 미래들에 대한 부분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고령화들은 결국은 이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들의 부양 부담으로 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노인 인구들을 65세 이상의 인구들을 전체 인구로 대비해서 봤을 때 전체 인구의 14.2%에 해당되는 인구가 65세 이상이면 이제 고령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2017년도에 이미 고령 사회였고 2020년 되면서는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의 분들이 본격적으로 고령 인구로 진입을 했고 2021년도 해마다 지금 비교해 보면 노인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사망률이 줄다 보니까 중고령대의 노인 인구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2025년도를 유추해 봤을 때는 우리는 초고령 사회에 임박한다. 전체 인구의 20% 이상의 분들이 65세 이상의 인구로 이루어지는 세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자립도가 아무래도 좀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인 돌봄과 관련된 부양에 대한 그런 수요들이 증가하는 건데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가족 구성이 좀 바뀌는 부분도 있습니다. 독거 어르신들이 좀 많아지는 거죠. 원래 처음부터 혼자 살기보다는 부부 단독 세대로 부부들끼리 살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 이제 혼자 사시게 되는 그런 유형들인데 이런 독거 어르신들의 비율들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21년도에 비해서 앞으로 35년 정도 되면 85세의 노인들도 늘어나고 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그런 독거 비율들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전반적인 노인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늘어나는 상태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구성들이 대가족이었을 때는 돌봄과 관련된 것들을 가족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부분들이지만 혼자 계시거나 부부 단독 세대로 있을 때는 아무래도 자녀들이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노인들이 주로 이제 단독 주거의 형태로 이렇게 가족의 구성이 예전에 비해서 확연히 이제 바뀐 부분들은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서 독립해서 나가고 그러면서 부부들끼리의 생활을 뭐 향유하려는 이유들로 혼자 사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기존 거주지를 희망해서 거기에 그냥 살다 보니 노인 단독 가구로 사는 경우도 있고, 또 자녀가 희망해서 별거를 원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노인들이 혼자 사는 그런 가구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부양의식들이 많이 바뀌었죠. 부모를 반드시 내가 모시고 살아야 되냐. 그래서 부모를 모실 그런 전적인 책임이 자식에게 있느냐라는 어떤 설문조사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부모를 자식이 이렇게 무조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들에 반대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돌봄의 역할들을 가족이 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회적인 서비스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돌봄의 사회화라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노인의 사회적인 관계망이 또 약화되는 부분들로, 혼자 사시면서 이제 자녀들하고의 어떤 왕래나 이런 부분들도 예전에 같이 살 때보다는 훨씬 더 이제 관계망이 좀 약화되는 그런 현상들인 거죠. 그래서 가까운 친척들과의 그런 왕래라던가 아니면 친구나 이웃들하고의 그런 왕래들이 점점점 그 현대화로 오면서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자녀와 같이 살지 않을 때도 예전에는 뭐 주 1회 정도 부모님을 만나 뵙고 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주 1회 이상의 비율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친인척과는 연으로 특별한 명절이나 이럴 때 왕래하게 되고,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주변에 있는 이웃이나 지인이나 친구 이런 분들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정도로 굉장히 사회적인 그런 연결망들도 노인이 되면서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더욱이 이제 최근에는 어르신들이 고학력자들이 많아지셨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본인 혼자 자기의 삶을 좀 향유하려고 하는 그런 어르신들의 특성 때문에 단독 가구를 선호하게 되고, 또 가족을 보는 그런 가치관들이 많이 바뀌면서 이런 그 노인들의 그런 사회적인 관계망들이 많이 줄었는데, 특별히 또 이런 저소득층의 노인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돌봄과 관련된 서비스들을 더욱이 더 많이 필요로 하지만 주위에 지인이나 가족들이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으신 거죠. 자, 그래서 기존에도 실질적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또 혹은 민간의 영역에서 이런 노인과 관련된 돌봄 서비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돌봄의 서비스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중복되는 부분들, 또 어떤 조건이 안 되었을 때에 해당이 안 되어서 서비스를 못 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사회적인 어떤 필요성들이 대두가 되면서 기존의 다양하게 지자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과 관련된 돌봄의 서비스들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명칭으로 통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의 인력들을 통칭해서 생활지원사라고 부르자라고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독거노인 파견사라던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의 명칭이 있었다면, 지금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고 그 인력들의 대표적인 것이 생활지원사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맞춤 돌봄 생활지원사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입니다. 인력. 예, 그래서 2020년부터 정부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라던가 아니면 차상위 계층, 그 다음에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되는 노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하는 수행 인력으로 생활지원사라는 명칭 아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봄 서비스를 하는 것들을 모르고 계신 경우도 있고, 그 수행 인력이 생활지원사라는 명칭들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 시군구마다 이게 그 수요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권이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생활지원사를 모집하면 굉장히 지원하는 비율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이유들은 또 좀 뒤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8시간 근무가 아니라 한 하루 5시간 정도의 탄력적인 근무를 하시면서 본인의 시간들을 좀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장점으로 지금 인기 부상 중인 그런 직종입니다. 자격 조건은 학력이나 연령이나 성별에 제한이 없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본인이 아무래도 노인과 관련된 직종에 있었거나 경력이 있다면 좀 더 우대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나 사회복지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이 조금 더 우대받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필수는 아니다. 근데 취업을 원하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들을 보면 사전에 이런 노인 맞춤 돌봄 생활지원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고 가시는 경우에 합격률이 좀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취업해서 그 일을 그만두는 확률들도 좀 높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지원하셔가지고 가서 해봤더니 자기랑 적성이 좀 안 맞고 나 노인하고 관련된 일은 나랑 안 맞고 이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그 이후에도 계속 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면 나중에 지원을 했을 때 내가 민간 자격증으로 생활지원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그게 이력서에 이렇게 좀 첨부를 하시면 아마 이렇게 채용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고, 취업은 어떻게 하시느냐, 공공의 영역에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수행기관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은 노인복지관에서 주로 이 노인과 관련된 돌봄 서비스들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고를 냅니다. 몇 명 필요하다 이렇게 공고를 내고 공개 모집으로 하게 돼 있고 1년 단위에 아직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보면 기존에 이제 노인들을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근무고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그래서 일주일에 25시간 정도 근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2023년 기준으로 월 125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되고, 급여는 해마다 최저임금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 한 5시간 정도의 근무 시간이기 때문에 중고령대의 노인과 관련된 그렇게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직종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활지원사 말고 이제 앞에 얘기했던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이수를 해서 이제 시험을 치고 그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주로 이분들은 좀 더 생활지원사가 하는 어르신들보다는 중증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의 돌봄 인력을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생활지원사는 이 장기요양 쪽으로 넘어가기 이전 단계의 어르신들을 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신체적인 상태로 봤을 때는 생활지원사가 만나는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이 건강하시고 자립도도 높으시고 혼자서 집에서 충분히 식사 준비해서 드실 수 있을 정도의 인력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을 서비스한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병사인 경우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걸 원하는 기관도 있고 없는 걸 원하는 기관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입주간병사인 경우에는 좀 고소득을 필요로 하고 당장에 내가 고비용의 급여를 좀 필요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정에 가서 24시간 환자를 케어하는 부분이고 일주일에 한 번은 쉬는 조건으로 근무를 하시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이런 1대1 간병, 또 특히 재가에서 입주해서 원하시는 간병사 일도 많이 희망하시는데, 이거는 특별하게 어떤 교육 과정이라기보다는 그 어르신하고의 어떤 생활 환경에서 내가 좀 잘 맞춰야 장기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어떤 기관과 기관의 거래가 아니라
어르신과 나와의 어떤 거래로 오랜 시간 근무를 하느냐 마느냐를 좀 결정하는 부분으로 간병사라는 직업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노인 맞춤 돌봄의 생활지원사의 근무 조건이나 이제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뒤로 가시면서 좀 더 저희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교육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